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와 남양주 공사장 붕괴 사고 등 최근 발생한 사고에 공통점이 있는데요. 바로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희생됐다는 겁니다. 비용 절감을 빙자한 하청과 재하청 구조로 하청 노동자들이 안전 사각지대에 몰리고 있습니다. 정선미 기자입니다. 지하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고치다가 숨진 19살 김모 씨. 김 씨는 서울 메트로의 하청업체인 은성 PSD 소속이었습니다. 평소 끼니를 거를 정도로 경무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는데 김 씨가 받은 월급은 약 150만 원. 원청업체인 서울 메트로 출신의 이른바 낙하산 직업 월급 400만 원과 비교하면 절반도 되지 않는 액수입니다.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 붕괴 사고에서 숨지거나 다친 근로자 14명 역시 포스코건설의 하청업체인 메이 ENC 소속. 심지어 정식 채용이 아니라 일당 16만 원을 받는 일용직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일이 잇따라 발생하는 건 구조적인 문제와 무관치 않습니다. 하청업체는 원청업체가 하기 꺼려하는 힘든 업무를 떠맡는 데다 최저가 입찰을 따내기 위해 비용을 아끼다 보니 노동자들의 안전을 상대적으로 등한시하는 것이 현실. 실제로 중대재해로 숨진 전체 노동자 중 하청 노동자의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원청업체 직원들은 어느 정도의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하청업체의 안전교육은 전무하거나 아주 부족한 상태입니다. 하청업체의 안전교육도 철저히 실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전 사각지대에 몰린 하청, 재하청 노동자들의 참극을 막으려면 불합리한 하청 구조 개선과 원청업체의 안전 책임 강화가 시급합니다. 연합뉴스TV 정선미입니다.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지하철 공사 원청업체인 포스코건설에 대한 특별 감독을 실시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7일부터 17일까지 포스코건설이 시공하는 전국 108개소 건설 현장 전체에 대한 안전보건 특별 감독을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올해 포스코건설 시공 현장에서는 모두 3건의 사고가 나 6명이 사망한 바 있습니다. 한편 고용노동부 협력업체 노동자에 대해 원청의 산재 예방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안전문 사망사고로 숨진 19살 김모 씨를 추모하기 위해 시민들이 국화꽃과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지난 2일 오후 8시쯤 김 씨가 숨진 서울 광진구 구의역 내선순환 방면 9-4번 승강장에 모인 시민 60여 명은 10분간 추모한 뒤 유가족이 빈소를 차린 건국대 병원까지 약 2km를 행진했습니다. 행렬을 기획한 청년단체는 서울 메트로의 재발 방지 대책안이 구체화될 때까지 야간 추모 행진을 매일 이어갈 예정입니다.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은 김모 씨에게 명예기관사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유족과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와 관련해 정치권이 앞다퉈서 사고 방지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나섰는데요. 그런데 비슷한 법안이 이미 19대 국회에서 발의됐다가 폐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때문에 뒷북, 재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근본적으로 이런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경비 절감이라고는 이런 측면만 고려하다 보니까 국회에서도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구의역 사고 재발 방지책으로 더불어민주당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작업 환경 개선 등을 담은 법안 발의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살펴보니 19대 때 발의했다 폐기된 법안과 판박입니다. 2014년 10월 이인영 의원이 낸 법안은 철도와 수도 등 안전 생명과 관련된 분야의 외부 용역을 금하고 정규직을 직접 고용하게 한 내용이 골자입니다. 법안 심의는 지난해 3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딱 한 번 이루어졌는데 철도 외의 분야에 적용하는 걸 정부 여당이 반대한 데다 여야가 노동개혁 4법 등을 둘러싼 정쟁에 몰두하느라 관심에서 멀어졌고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됐습니다. 제때 빛을 보지 못한 법안이 뒤늦게 다시 등장한 셈. 재탕이기도 한데 전망마저도 썩 밝지 않습니다. 새누리당이 이번 사고방지책으로 내놓은 파견법 개정안.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선박업에만 파견 제한을 뒀던 것에다 철도업을 추가한 수준인데
구의역 사고와 연계했지만 방점은 파견법을 포함한 노동사법 처리에 찍혀 있습니다. 20대 국회에서도 노동개혁법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되풀이될 공산이 큰 가운데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불의의 사고가 정쟁의 도구가 될지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취업난과 창업난의 돌파구로 전통시장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전의 한 시장에서는 다문화 음식 특화거리가 조성됐고 또 다른 시장에서는 젊은이들이 잇따라 가게를 차리는 등 전통시장이 조금씩 활기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정윤덕 기자입니다. 전통시장 한쪽 골목에 걸린 만국기 아래로 가판대들이 즐비하게 들어섰습니다. 베트남 쌀국수부터 인도네시아식 바나나 튀김, 호떡과 비슷한 중국의 로우지마우까지 음식 냄새가 골목을 가득 채웠습니다. 시장 안에 다문화 음식 특화거리가 조성된 것입니다. 가판대 주인들은 대부분 다문화 가족. 장사에 나선 캄보디아 출신 며느리는 친정 언니로부터 고향에서 즐겨 먹던 놈빵샥 만드는 방법을 전수받았습니다. 소스는 어떻게 만들어요? 샐러드는 어떻게 만들어요? 네. 언니 전화해서는 저는 계속 연습해요. 잘했어요. 음식을 맛본 손님들은 그 맛에 매료됐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네. 고기도 들어가 있고 야채도 들어가 있어서 씹히는 맛도 좋고 맛있어요. 우리나라 음식이랑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인근 다른 시장에서는 얼마 전 10년 이상 비어 방치돼 오던 건물을 새 단장해 20, 30대 청년들이 한꺼번에 식당 10곳을 냈습니다. 문을 닫는 점포가 속출하던 충남 부여 중앙시장에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출신 젊은이 3명이 동시에 공예품 판매점과 공방, 포목점을 차렸습니다. 기존 상인들도 이들 새 식구를 반기면서 전통시장이 새롭게 변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윤덕입니다. 조선과 해운산업 구조조정이 자구안 제출과 자율협약 등으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조선 해운산업 외에 장기 불황의 수익성과 재무 상태가 악화한 기업들도 적지 않은데요. 금융과 산업 양측면에서 이들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도 시동이 걸렸습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정부의 기업 구조조정 방향은 크게 세 갈래. 정부가 방침을 정하는 조선, 해운 같은 위기산업 구조조정은 이미 진행 중입니다. 다른 하나는 재무 위험이 커진 기업에 대한 채권 단주도 구조조정. 마지막은 해당 산업의 자발적 신청으로 추진되는 사업 재편형 구조조정.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구조조정의 시동이 걸렸습니다. 먼저 금융당국은 지난달 전체 금융권 여신의 0.075%를 넘는 재벌 39곳의 신용평가를 마무리한 상태. 이 중 서너 곳은 채권단과 이달 중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맺고 대대적 빚 덜어내기에 나서야 합니다. 자발적 구조조정에 나선 기업들의 인수합병, 세금 등의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줘 사업 재편을 돕는 세 번째 구조조정도 그 기반인 기업활력제고법, 일명 원샷법의 시안이 마련됐습니다. 먼저 원샷법 적용 신청 대상인 과잉 공급 업종은 최근 3년간 영업이익률이 과거 10년간보다 15% 이상 줄고 가동률 악화와 재고율 증가 등의 조건을 충족하도록 했습니다. 또 사업 재편이 끝나는 해에 부가가치율 같은 생산성 지표, 영업이익이 이자 비용보다 많도록 하는 등 재무 건전성 개선 목표를 제출해 달성하도록 할 방침. 조선, 해운 같은 최악의 상황은 아니지만 여전히 불황인 철강, 석유화학 등의 업종이 해당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8월 법 시행 직후 기준을 확정한 뒤 사업 재편 신청을 받아 구조조정을 독려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종수입니다. 현충일 연휴를 맞아서 20만 명이 해외로 출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나긴 불황에도 해외 여행객 수가 꾸준히 늘고 있는 이유는 저비용 항공사가 늘어나서 저렴하게 해외여행을 다녀올 수 있게 된 덕분인데요. 하지만 문제는 서비스의 질도 같이 내려가서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다는 겁니다. 노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간 해외 여행객 2천만 명 시대. 늘어나는 해외 여행객 수와 비례해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2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여객 관련 소비자 피해는 해마다 30%씩 늘었습니다. 최근 6개월간을 살펴봤더니 저비용 항공사에서 겪은 피해가 60% 이상이었고 국적보다 외국 항공사의 비중이 조금 더 높았습니다. 피해 유형별로는 항공권 구매 취소 시 위약금을 과다하게 요구하거나 환급을 거부한 사례가 절반이었고 운송 불이행과 위탁수화물 분실, 파손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4개월 이상 남은 표를 24시간 안에 출소했는데 우리 6만 원을 수수료는 너무 억울하다. 막 계속 그동안 얘기를 했는데도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고 했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취소 수수료나 환급 기준은 항공사마다 자체 약관으로 정하고 있어 구매 전 꼼꼼히 확인해야만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여행 상품처럼 일정 기간 이내에만 취소하면 소비자가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고 취소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특히 가격이 파격적으로 싼 특가 항공권은 더욱 철저한 확인을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노은지입니다. 보이스피싱하면 웬만한 수법과 유형은 뉴스에서 많이 접했기 때문에 쉽게 속지 않을 것 같죠. 그런데 검찰이나 금감원 등 권위 있는 기관을 언급하면 막상 의심만 하기도 힘든 것 같습니다. 신세롬 기자입니다.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도봉구에 사는 62살 정모 씨는 금융감독원 직원이란 사람에게서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돼 예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급해진 정 씨는 전화 목소리가 시키는 대로 예금 4,590만 원을 찾았고 이 중 590만 원을 안내받은 계좌로 붙였습니다. 나머지 4천만 원은 사무실에 두고 열쇠는 전화해서 시킨 대로 우편함에 넣어뒀습니다. 김 씨가 은행에 돈을 찾으러 간 사이 중국 조선족 출신의 보이스피싱범 허모 씨와 최모 씨는 정 씨의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최 씨가 망을 보는 사이 허 씨는 우편함에서 열쇠를 꺼내 4천만 원을 들고 나왔습니다. 서울 도봉경찰서에 따르면 35세 허 씨와 45세 최 씨는 서울 일대에서 이 같은 방법으로 모두 1억 1,300만 원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돈은 모두 중국으로 보냈습니다. 평소 보이스피싱이란 범죄를 알고 계신 분들도 금감원이나 경찰, 검찰 등 기관을 사칭할 경우 당황하여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합뉴스TV 신세롬입니다. 대한민국 직업수 11,655개, 이 중 몇 개나 알고 계시나요? 한 조사에 따르면요, 일반 성인들이 알고 있는 직업의 수는 30개를 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의 폭도 좁아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죠.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핫 키워드, 강설희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핫 키워드 시간입니다. 한 온라인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신입 구직자 45,018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구직자들의 희망 연봉은 평균 2,573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름하여 3,000클럽. 과연 평균 연봉 3,000 이상을 받는 직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매주 금요일마다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뭔가 야심차게 준비한 것 같은데요. 관심 있게 보실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3,000클럽 그 첫 번째, 오늘의 직업은 뭔가요? 네, 오늘의 직업은요. 이 방 저 방은 많지만 내 방은 구하기 힘든 요즘. 집 고민을 해결해주는 해결사죠. 공인중개사를 오늘의 직업으로 준비했습니다. 현재 공인중개사는 9만 명이 넘는다고 해요. 들어보면 포화 상태인 것 같지만 계속해서 사람들이 도전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오늘 공인중개사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9만 명이라고 하니까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시고 또 도전하는 데에는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공인중개사는 자격증 시험을 통해서 그 자격을 얻게 되는데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20대부터 70대, 직장인, 학생, 주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꾸준하게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인중개사 최연소 합격자는요, 중학교 2학년
그러니까 15살이고요. 최장년은 무려 70대 할아버님이라고 하네요. 누구나 한 번쯤은 도전해볼 법하다는 생각이 들죠. 특히 여성 공인중개사는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결혼 후 육아와 가사에 전념하다가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에게 인기가 높다고 하는데요. 2015년 제26회 공인중개사 전체 수험생 중에 여성이 1차에는 43%, 2차에는 40%의 비율로 응시를 했고 최종 합격률은 절반을 넘겼다고 합니다. 게다가 한 번 자격증을 취득하면 정년이 따로 없고 본인의 능력에 따라서 수입이 결정되는 것도 인기 비결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도 포화 상태라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앞으로 전망이 있을까 좀 걱정도 되는데요. 네,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현재 1인 가구 증가를 비롯해서 부동산의 트렌드 변화로 향후 공인중개사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공인중개사가 다 같은 공인중개사가 아니라는 사실도 있는데요. 외국어 실력을 보유하고 있다면 자신의 재능을 살려서 더 높은 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외국어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글로벌 부동산 중개사무소도 있다고 하고요. 또 공인중개사협회에서 교육하고 자격증을 획득하면 국제 공인중개사로도 활동할 수 있는데요. 이런 자격을 갖춘 중개사들이 아직 많지 않기 때문에 상당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저는 약간 이사 중독이라서요. 이사를 정말 많이 다녔는데요. 그때마다 또 도움을 많이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공인중개사가 하는 일 정확히 어떤 건가요? 네, 공인중개사란 타인의 의뢰에 의해서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또 토지나 건물 등에 관한 매매, 교환, 임대차 등의 중개를 전문으로 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을 갖춘 사람을 의미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흔히들 알고 있듯이 주택이나 땅을 매매하거나 교환할 때, 또 임대할 때 권리 변경에 관해서 알선이나 중개를 하는 게 주 업무인데요. 뿐만 아니라 부동산 관리나 개발, 분양대행, 경매 입찰 신청 대리나 매수 신청 대리도 한다고 합니다. 단 매매업은 할 수 없다고 하네요. 네, 그럼 다들 궁금해할 텐데요. 수입은 어느 정도 되나요? 네, 공인중개사는 중개업에 따른 수수료를 주 수입원으로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기본 급여 150만 원에 성공한 건수의 30%를 수수료를 받는다고 봤을 때 평균 연봉은 3천만 원이 기본이라고 합니다. 지역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천차만별이니 그 차이도 크다고 하는데요. 거래 금액에 따라서 수수료가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이 부동산 가격이 높은 지역에 있거나 능력이 뛰어나서 거래를 많이 성사시키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억대 연봉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억대 연봉이라고 하니까 정말 대단한데요. 그렇다면 이런 공인중개사가 되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요? 네, 공인중개사 자격증만 있으면 누구나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특별한 자격 요건은 전혀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한 건데요. 그렇지만 공인중개사 시험 최종 합격률이 30%를 넘지 못한다고 하니 절대 만만히 볼 시험은 아니죠. 공인중개사 시험은 매년 10월 넷째 주 토요일에 진행이 되고요. 같은 날 오전 오후에 1차와 2차로 나눠져서 동시에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1차 시험은 민법과 부동산 학개론, 2차 시험은 공법, 공시법, 세법, 중개사법인데요. 각 과목당 모두 40점을 모두 넘겨야 하고요. 총 평균이 60점을 받아야지 합격입니다. 생각보다 조금 어렵죠.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 준비를 한다고 하는데요. 법학을 전공한 분이라면 독학이 가능하고요. 그렇지 않다면 실질적으로 독학은 조금 힘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동영상 강좌는 60만 원에서 70만 원, 일반 강좌는 140만 원에서 150만 원이라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직업이라도 적성이랑 맞아야 또 만족도가 높겠죠. 공인중개사는 주로 어떤 성향의 사람들이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수많은 유형의 다양한 사람들을 상대해야 하는 서비스 직종이니만큼 친절함은 기본이겠고요. 소위 기세고 말빨 센 분들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려는 자와 팔려는 자,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는 자와 더 싸게 사려는 자, 이보다 더 첨예한 대립이 없겠죠. 이러한 두 고객의 사이에서 양쪽을 조율하고 협의하고 타결을 이끌어내야 하니 예사 뚝심과 설득력으로는 쉽지 않기 때문이죠. 또 평소 내가 오지랖이 좀 넓다 하는 분들도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원하는 선물을 선별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매물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네트워크가 넓을수록 그 확보가 더 많이 될 수 있겠죠. 어느 성공한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라면 최소한 반경 1km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과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무조건 다 알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근처의 모든 소문과 정보를 꿰뚫고 있어야 한다는 말이겠죠. 네, 맞아요. 좋은 부동산을 고르려면 동네에서 가장 인기 좋은 공인중개사를 찾으라는 말이 있죠. 동네에 모르는 사람이 없고 또 동네 사람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이 사랑방 같은 부동산에 좋은 매물이 많다고 합니다. 꼭 직업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누구나 공인중개사 공부를 해두면요. 재테크와 재산 관리에 새로운 눈이 뜨이게 된다고 합니다. 특히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나 오피니언 리더라면 반드시 익혀야 하는 필수 지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니까요. 오늘 모두 유익한 시간 되셨기를 바랍니다. 자, 강설희 아나운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파트에서 투신한 대학생과 부딪혀 목숨을 잃은 곡성군청 공무원 양모 주무관을 추모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빈소에는 동료와 지인의 조문이 잇따르고 있고 인터넷에도 추모글이 연달아 올라오고 있습니다. 투신한 대학생의 유족도 빈소를 찾아서 양 주무관의 유족에게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 주무관은 지난달 31일 귀갓길에 만삭 아내와 6살 아들이 보는 앞에서 공무원을 준비하던 대학생의 투신으로 숨졌습니다. 야구 경기를 보면 아르바이트비를 주겠다고 꼬드겨 20대 여성에게 돈을 뜯어낸 2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취업 준비 중인 여성들에게 스포츠 경기 관람 아르바이트를 시켜주겠다고 속여 30명에게서 190여 차례에 걸쳐 1억 7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23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월부터 인터넷 구직 사이트와 SNS에 프로야구 구단 직원 등을 사칭해 아르바이트 모집 글을 올리고 선수금을 받는 형식으로 돈을 뜯었습니다. 한국의 노년 고용률이 OECD 최상위권인 것으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ECD에 따르면 2014년 기준 한국의 65세 이상 고용률은 31.3%로 34개 회원국 중 아이슬란드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특히 75세 이상 고용률은 19.2%로 비교 가능한 24개국 중 가장 높았습니다. 이는 연금 제도가 성숙하지 못해서 은퇴 후에도 일을 해야 하는 처지에 몰린 고령층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네, 투데이 고용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